반갑습니다. 방금 전 소개받은 주영환입니다. 먼저 이처럼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또 저출생 세션을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김현성 한국경영학회 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학회와 저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김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해서 지난 6월에 한번 저희가 공동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 바 있고요. 지금도 경제인문사회연구회랑 공동으로 임신기 육아기의 유연근무 활용 방안 같은 것들을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초저출생 관련해가지고 초저출생의 실태와 원인, 그리고 그간의 대응 노력과 또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께 아까 여기 소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영학적 해법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초저출생 문제 해결하는데도 직결되는 게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과 관련해 가지고 제도와 관행, 문화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우리나라를 대표하신 경영학자 여러분들께서 좋은 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몇 가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슬로건을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이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80년대까지 하나씩만 낳아도 3천이든 1,000만 원이다 해가지고 저희가 대대적인 출산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것은 90년대까지 이런 정책을 해왔다는 거죠. 이 정책이 너무 성공을 해서 불과 50년 만에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70년대 초중년만 하더라도 1년에 100만 명씩 태어나던 아기들이 2023년 작년 말에는 23만 명으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아마 앞으로 30년 후인 2050년대 초반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2021년 기준으로 공사생 인구를 남북한 비교를 해봤더니 남한이 165만 명인데 반해서 북한이 170만 명으로 처음으로 해방 이후 북한이 우리보다 공사생 인구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초저출생 또 초저출산 출산율 자체도 저희가 한 0.72명으로 떨어졌거든요. 이런 상황이 지속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경제, 사회, 교육, 안보 지역 전반에 국가 시스템 붕괴 우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구가 줄게 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은 절반이 인구, 나머지 절반이 생산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이후에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인구 부족으로 인한 산업 인력 부족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50년 뒤가 되면 생산 연령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그런 시대가 되게 되고요. 이미 학령 인구는 굉장히 줄어서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157개 교나 되고요.
우리나라의 적정 상비군 병력이 50만인데 이미 지금 한 45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2038년이 되면 현역 대상자가 20만 명이 공개돼가지고 아마 17만 명 정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고요. 이미 지역들은 상당 부분 그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애를 적게 낳게 됐나 하는 걸 보게 되면 가장 큰 이유가 결혼입니다. 결혼이 여기서 보시다시피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 32만 건 일어나던 게 19만 건 정도로 한 40% 가까이 줄었는데, 결혼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비혼 출산이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7.5%가 다 결혼에서 이제 애가 낳기 때문에 결혼이 줄면 당연히 그 애가 주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혼이 줄고 또 그 결혼을 하더라도 늦게 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더라도 그걸 낳고 늦게 낳고 심지어는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가장 그 가임 핵심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25세, 34세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출산율이 최근 들어가지고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그 하단에 보시면 여기 풍산 그 소득 분위로 해가지고 4분위, 7분위 계층에서 출산율이 2015년을 그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속하게 줄어든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결혼 출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3명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 중에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 이런 인식이 많고요. 다만 이제 고무적인 것은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경제적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 내지 출산을 할 의향이 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저희가 지난 4월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그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으로 나옵니다. 지금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경제적 여건이 개선되고 일가정 양립이 제대로 된다면 1.8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정부는 손을 놓고 있었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그간의 대책은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보셨지만 80년대 초에 합계 출산율 2.1명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게 이제 2.1명이 돼야 인구가 그대로 이제 유지되는 수준인데, 그런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하 제한을 폐지한 것은 96년이고 심지어는 2000년 초반까지도 그대로 그것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초반에 정책 전환 이후에도 그 선택과 집중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저출생 대응 예산이 50조 원인데 도대체 뭘 했느냐 그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실제 저희가 KDI랑 한번 발라봤습니다. 이 저출생 예산을. 그랬더니 저출생에 실제 쓴 것은 작년에 47조 원을 썼는데 그 중에 절반 수준인 23조 5천억 원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도 양육 분야에 집중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아파하시고 또 국내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어 있는 일가정 양육 분야, 그러니까 육아 때 휴가 취직급여 같은 걸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불과 2조 원 쓰는데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굉장히 이게 저희가 쓴 것을 47조 원이라 하더라도 그게 OECD 기준으로 하게 되면 1.5%, GDP의 1.5%인데 대부분 OECD 국가들이 2 내지 3%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저출생 예산의
제대로 돈을 쓰지도 못했고 그 쓴 분야도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분야에는 쓰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좀 구조적인 데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고 그나마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학교를 나오려니까 사교육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좋은 학교와 좋은 일자리가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사람이 몰리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도권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경쟁 압력이라든가 압박 비용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 일자리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기업 일자리가 한 14%, 중견기업 일자리가 13%, 나머지가 금융기관,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들이 될 텐데요. 그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런 좋은 일자리를 들어가려고 결국은 사교육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수도권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저출생 대책 차원에서 접근이 좀 부재하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간의 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그 기피라든가 주저하는 현상이 생겼는데 이 상당 부분은 아마 생명의 가치라든가 가족의 소중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 인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우리가 맞춰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 200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우리 기업 문화라든가 기업 환경이 육아 친화적이고 가족 친화적이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주체가 기업이고 그 지방자치단체 같이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그 역량을 결집해가지고 사회 인식 내지 문화를 변화시키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을 보게 되면 그 대체로 여기 있는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가 한때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이걸 반등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그 문화가 확실하게 정착이 돼 있으면서 그 돌봄은 공동체의 책임이다 해가지고 사회적 돌봄 체계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저변에서 공동체의 가치를 중시하면서 가족 친화적인 그 사회와 기업 문화가 정착돼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저출생 정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있어 왔습니다. 예컨대 그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전국대전에 보게 되면 4대부 집안의 딸이 30세가 돼도 가난해서 시집을 못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조에서 왕에게 아뢰어가지고 혼수랑 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고요. 또 집안이 궁핍하지 않은데도 나이가 30세 이상이 차도록 시집가지 않는 자는 그 가장을 엄중하게 죄로 다스렸는데 곤장 50대로 다스렸거든요. 곤장 50대를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거는 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캐럿하고 스틱 정책을 했었고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 시대에도 미혼자에게 별도의 세금인 복신세를 부과를 하고 30세가 넘도록 미혼이면 선거권을 박탈하고 남자 같으면 그 자식이 없는 남자는 공직 등용을 제한하는 이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가 있은 이래 그 출산 장려 정책은 계속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희가 그 많은 수요자들을 만나가지고 정말 국민들의 페인 포인트가 뭔지에 초점 맞춰가지고 했는데요. 그래서 2027년까지 지금 현재 0.7인데 통계청 추계로 하게 되면 이게 올해 0.68, 내년 0.65고 급전직하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2027년까지 초저출생 추세의 반전 계획을 만들고 2030년까지는 한 명대라도 행복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요. 저희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했습니다. 하나는 정책적인 노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인식, 사회문화를 변화하는데 이렇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결혼과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을 좀 획기적으로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출생의 직접적 제약 요인이 되는 일과 가정 양립 문제, 그런 다음에 양육, 교육 포함해가지고 그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고 또 주거 부담을 완화시켜드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긴 호흡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좀 많이 창출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노력의 결과는 결국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비용을 줄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혼하고 출산이라는 게 그 라이프 스타일 디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개입되는 겁니다. 이것은 필요 조건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부담과 기회비용을 축소하는 그 여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출산율이 한 명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가치의 문제가 개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Why do I have a baby? 내가 왜 애를 가져야 되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애가 행복일 수 있다라는 그런 물음을 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급격하게 경제사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생명의 가치, 가족의 소중함,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등한시인 부분이 있고 그런 것이 결혼하고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부담과 그 기회비용이 커진 것과 맞물려가지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그 결혼하고 출산을 기피하거나 주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출생 대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정책적 노력을 통해 가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담과 기회비용을 줄여주는 그게 한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해서 그 생명의 가치, 가족의 가치, 공동체의 가치를 재인식시켜줌으로써 그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또 아이가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cultural change 그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그 일단은 저출생의 가장 기본적인 제약이 되는 일가정 양립, 양육 부담 완화, 주거 지원 분야에 획기적으로 그 이번에 정책적 방향을 펼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가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OECD 국가들은 비혼 출산이 한 40%가 되고 불란서 같은 경우는 한 60%가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2.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를 좀 늘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을 드리고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한테도 혜택을 드리겠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혼 남녀를 보게 되면 그분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많이 해봤는데 그분들의 중고의 틀이 이미 결혼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애를 낳고자 하는 분, 또 애를 여러 명 갖고 있는 분들이 애를 낳고 기르는 데 따른 금전적 부담하고 기회비용이 어떤가를 보고 그걸 갖고 이제 자기 그 의사결정하는 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출산율이 중산층 이상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여태까지는 소득 기준을 해가지고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결혼 출산 관련된 그 부분은 그 소득 기준 없이 과감하게 누구나 애를 결혼하고자 애를 낳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지원해드리자. 그리고 한시적으로라도 좀 대폭 지원해드리자. 왜냐하면 그 저희가 이 출산율을 어느 정도 반등을 시켜놓지 않으면 이게 그 나중에 반등을 시키려고 해도 이미 모수 자체가 적은 상태에서 반등을 시키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라도 대폭 지원을 하자. 그리고 출산하고 양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사회 공동체 책임 원칙을 좀 부과하자. 그리고 여태까지 상대적으로 정책,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좀 더 지원을 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 있었던 기업하고 지자체를 어떻게든 동참을 유인하자 이런 원칙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 관련해가지고는 선진국 수준의 일가정 양립을 환경을 조성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 대책의 국비 예산에 신설 확대된 예산의 80% 이상을 여기에다가 저희가 투입을 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6.8%인데 2027년까지는 2명 중 1명은 반드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좀 바꿔놓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그 재택근무라든가 출퇴근 시차제 같은 그 재택근무들을 필요할 때 유연하게 소득 걱정 없이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부담이 되는 중소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해주자. 그리고 가족 친화적으로 기업문화 확산을 좀 유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연 1회 2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육아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3회 이상으로 늘렸고, 휴가 같은 경우도 여태는 반차 또 1차 했습니다만 이제 시차 단위로 쓸 수 있도록 바꿨고, 무엇보다도 육아휴직 급여를 현재 150만 원 수준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올리고, 특히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 더 많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저희가 그것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지 않고 마음 편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도록 했고, 그 경우에 14일 이내 서면으로 불허한다는 게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출산 휴가는 의무적으로 다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출산 휴가랑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하게 되면 사실 고용주가 이걸 안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육아기에 이제 근로시간을 1시간 내지 2시간 단축하게 되면 동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들한테 지원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저희가 대체인력 지원금을 만들었습니다. 육아휴직 해가지고 누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대신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 위해 가지고 저희가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를 신설을 했고, 그 지원금도 중소기업 평균 임금이 286만 원입니다. 거기에 한 40% 수준까지 저희가 지원해주고, 또 유연근무를 할 경우에는 활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를 했고요. 가족 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은 제가 나중에 그 과제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부담 완화 쪽은 그동안에 사실 2005년 이후 계속 조금씩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교육시키는 체계를 좀 완결한다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11세까지, 다시 말해서 태어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돌보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이런 학교 돌봄이 안 되는 분야, 예를 들면 야간에 갑자기 근무를 해야 된다든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틈새 돌봄이라든가 가정에서 애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지원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관할 부서를 교육부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원하는 때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교육의 질의 핵심은 교사의 영유아 교육인데, 이것을 영세반 같은 경우는 3명인데 앞으로는 2명으로, 왜냐하면 화재 나고 이러면 딱 선생님이 양쪽으로 안고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지금 0, 3세는 0, 2세까지는 무료인데 3세, 5세가 무료가 아닌데 앞으로 내년에 5세, 그 다음에 2027년까지 3세, 4세까지 무료로 해서 0세에서 11세까지는 확실하게 무료로
그 무상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초등학교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우리가 늘봄학교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침 7시 반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그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학년으로 확대를 하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무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계속 임기 2027년까지 확대를 하고, 무엇보다도 아래 보시다시피 영어 유치원이 요즘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영어 교육을 초등학교 3학년 이상만 할 수 있는데 놀이 형태로 해가지고 영어 교육을 하는 걸 앞으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고학년 또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서 그 사교육비 부담도 좀 줄여드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통제 돌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간을 한다든가 휴일에 일하시는 분들 위해 가지고 휴일이라든가 야간에 문을 여는 어린이집을 늘리고, 방학 중에도 그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 늘봄학교는 그 운영을 해서 애를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간제로도 그 애를 맡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이제 돌보는 게 가장 아이디어를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이 돌보미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7년까지 한 30만 가구 정도 늘리고, 무엇보다도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분들 100명, 제가 오기 전에 아마 100명으로 파일럿이 됐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200명, 그 다음에 이것도 모자라면 외국인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중에 가사 돌봄을 하겠다는 분들을 5,000명 수준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결혼하려면 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혼, 출산, 다자녀 가구한테는 확실하게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택 공급만 늘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자금 대출을 좀 확대를 해주고, 또 청약 여건도 마련해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해주고, 또 결혼, 출산, 양육 관련돼 가지고는 여태까지 그 결혼 단계에서는 제대로 지원이 안 됐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좀 세제 지원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애를 낳겠다는 분들한테는, 그런데 난임 때문에 못 낳으시는 분들 지원은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가 한 24만 명이에요. 그리고 23만 명 태어나는 아기 중에 한 10% 가까이가 난임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산 가구 주택 공급을 7만 원에서 5만 원을 늘려가지고 12만 원씩 매년 그럼 한 50% 이상 그 공급이 되고,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수도권에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그 주택 공급을 최대 한 14,000호 더 추가로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한테. 근데 소득 기준 때문에 못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득 기준을 사실상 한시적으로 폐지를 해버렸고, 무엇보다도 그 신규 출산 가구, 앞으로 애가 태어난 가구한테는 특공을 1회 더 드립니다. 그 저희가 다자녀 부부들 많이 만났는데 그 정부가 지원해 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그 다자녀 특공으로 아파트 얻은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이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가지고 애를 낳을 생각이 더 들고, 또 좋은 지역에서 특공을 받다 보니까 그 이게 아파트 값이 올라갈 그 확률도 있어가지고 자산 증식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 출산 가구한테는 이제 특공 기회를 한 번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원하시면 애가 태어나면 20년까지 소득이라든가 자산 그거 없이, 그런 다음에 또 넓은 평수로 이렇게 올라가시겠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했고, 결혼을 많이 안 해서 결혼 특별세 공제를 저희가 100만 원씩 이렇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난임은 연령, 횟수 제한 없이 그냥 다 지원해드리는 걸로, 애를 낳겠다는 분한테는 확실하게 지원해드리겠다. 그리고 그 자녀세액 공제도 저희가 조금씩 늘렸고요. 다자녀
장학금, 대학교 장학금도 좀 늘렸고 자동차 취득세도 3장 이상이면 감면을 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2장 이상이 감면을 해드리고 그 애가 많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든가 또 각종 그 교통시설이라든가 문화시설 같은 거 할인을 그 대폭적으로 이렇게 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 낳는 애 키우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추가로 이제 뭐 최근 들어가서 스드메가 문제가 되고 스드메 같은 것도 저희가 그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좀 과감하게 그 정리를 하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그 생명가족 공동체 가치 확산을 위해 가지고 그 종교계, 경제계, 금융계, 방송계랑 같이 해서 그 보험 그 국민 캠페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구 전략 운전자가 나오고 그러면서 보다 구조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좀 많이 창출하면서 동시에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이런 대책도 저출생 관점에서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 대책은 사실 그 시발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행 점검을 통해 가지고 그 효과를 봐서 효과가 큰 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저희가 그걸 중지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경영학기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에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그 중소기업 분들 많은 분들이 인력 미스매치를 호소하는데 이제 아마 한 5, 6년 지나면 인력 부족 시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2000년에 애들이 한 60만 명 가까이 태어났어요. 근데 불과 5년 뒤인 2005년이 되면 한 40만 명대로 줄어듭니다. 걔들이 올해 대학을 가요. 그래서 아마 지방 대학 가운데는 그 미달 사태가 좀 더 심각해질 경우가 있고요. 얘들이 이제 2, 3년 뒤가 되면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가 아까 제가 한 45만 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40만 초반대로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얘들이 한 6, 7년 지나면 노동시장에 들어옵니다. 대기업은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인력 부족 시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해외에서 데려온다? 세계는 이미 이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 합계 출산율은 2.2명이에요. 그리고 선진국들은 이미 70년대부터 한 명대로 가가지고 2명대로 회복한 나라는 이스라엘이 유일하고요. 나머지는 다 한 명대고 심지어는 개도국들조차도 이제 그 한 명대입니다. 중국이 올해 아마 한 명대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한 2, 3천 명 데려오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필리핀도 이미 홍콩, 싱가포르, 대만뿐만 아니라